요즘 금을 산 분들, 주변 반응이 어떻습니까? 너무 비싸다. 지금은 고점이다. 왜 하필 금이냐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단기적으로 보면 금값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장면만 보면 많은 분들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시장을 조금만 위에서 내려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에서 가장 정보력이 뛰어난 집단, 즉 각국 중앙은행들은 조용히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는 물론이고 터키와 폴란드까지 가세했습니다. 가격이 이미 역사적 고점 근처인데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들은 투기꾼이 아닙니다. 단기 차익을 노리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들이 우리보다 바보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중앙은행이 금을 산다는 것은 단순한 투자 판단이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대응입니다. 이들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에서 주식도 안전하지 않고 채권도 안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거의 없던 상황입니다. 보통 주식이 위험해지면 채권으로 이동합니다. 채권이 불안하면 다시 주식으로 갑니다. 하지만 지금은 둘 다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갈 곳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어디로 갈까요?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자산, 수천 년 동안 가치가 검증된 자산으로 향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금입니다. 지금의 금값 조정은 추세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큰 변동이 시작되기 전에 전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중요한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중앙은행의 행동은 말보다 정확합니다. 지금 각국 중앙은행은 공식 발언과 달리 행동으로 달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공식 수치만 봐도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매입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미국 국채를 줄이고 금을 늘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아닙니다. 달러 자산이 더 이상 절대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러시아는 더 노골적입니다. 서방의 금융 제재를 직접 경험하면서 달러 자산이 언제든 동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는 금 보유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렸고 달러 의존도를 급격히 낮췄습니다. 이후 인도, 터키, 폴란드 등도 같은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 국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미국 달러 패권에서 일정 부분 거리를 두려는 나라들이라는 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과거 금을 팔아치우던 선진국 중앙은행들조차 지금은 금을 거의 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금이 이자를 주지 않는 비효율적 자산으로 취급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자를 주는 자산보다 원금 자체가 위험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 부채는 이미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자를 갚기 위해 또다시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들이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화폐 시스템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그 질문의 답으로 선택된 자산이 바로 금입니다. 이 흐름은 단기 뉴스가 아니라 장기 전략의 신호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위험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은 정상적인 금융시장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원래 시장은 균형을 이룹니다. 주식이 불안해지면 자금은 채권으로 이동합니다. 채권이 흔들리면 다시 주식으로 되돌아옵니다. 마치 시소처럼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이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주식도 비싸고 채권도 위험합니다. 이 말은 곧 돈이 피할 곳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채권을 보겠습니다. 채권은 정부나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상품입니다. 특히 미국 국채는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졌습니다. 미국이 망할 리 없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자 부담만으로도 재정이 크게 압박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기존 채권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식은 안전할까요?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기업의 실적 성장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실질 가치보다 앞서간 전형적인 과열 신호입니다.
이처럼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불안해지면 시장은 하나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기존 금융자산 중심의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상황에서 자금은 결국 주식도 채권도 아닌 제3의 자산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는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흔들리는 이유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 아래에 있습니다. 바로 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이란 무엇일까요? 본질적으로는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가치를 가질까요? 정부가 보증하고 사람들이 그 가치를 믿기 때문입니다. 화폐의 가치는 결국 신뢰 위에 세워진 약속입니다. 하지만 그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각국 정부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국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자 비용만으로도 재정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습니다. 세금을 대폭 올리거나 지출을 급격히 줄이거나 아니면 돈을 더 찍어내는 방법입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쉬운 선택은 언제나 마지막입니다. 바로 화폐 발행입니다. 문제는 그 결과입니다. 돈을 많이 찍어낼수록 화폐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최근 몇 년간 경험한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실질 소득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역사는 이미 같은 장면을 여러 번 보여줬습니다. 1970년대 미국, 그리고 독일, 짐바브웨, 베네수엘라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정부가 빚을 해결하기 위해 돈을 남발하면 화폐는 빠르게 신뢰를 잃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문제는 자산이 아니라 화폐 자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자산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 금의 역할이 분명해집니다. 금은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무너지는 신뢰를 대신하는 최후의 안전판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금값이 너무 비싸다. 역대 최고가를 찍었으니 그렇게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바꾸면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합니다. 금이 비싸진 것이 아니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 10,000원으로 살 수 있었던 물건을 지금도 같은 가격에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물건이 갑자기 더 좋아져서 비싸진 것이 아닙니다. 돈의 구매력이 줄어든 것입니다. 금도 똑같습니다. 금 자체의 가치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금을 사고 파는 기준, 즉 화폐의 가치입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가 물가를 반영한 실질 금값입니다. 명목상으로는 금값이 사상 최고치지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계산하면 아직 과거 최고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곧 금이 과도하게 오른 자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더 흥미로운 지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주가 대비 금 가격 비율입니다. 이 비율을 보면 현재 주식시장이 금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평가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비율이 극단적으로 치우칠 때마다 자금은 주식에서 금으로 이동했습니다. 지금 상황도 매우 비슷합니다. 코로나 이후 풀린 막대한 유동성은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로 먼저 몰려갔습니다. 반면 금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아직 금으로 이동하지 않은 돈이 많다는 것입니다. 금값의 진짜 움직임은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의 가격만 보고 판단하면 가장 중요한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금에 대해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금을 주식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서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후회하는 방식 말입니다. 하지만 금은 그런 자산이 아닙니다. 금의 본질은 보험입니다. 수익을 극대화하는 도구가 아니라 위기에서 자산을 지켜주는 방어수단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금 투자는 늘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금을 얼마나 벌기 위해 사야 하나가 아닙니다. 내 자산의 얼마를 지키기 위해 금을 가져야 하는가? 현명한 투자자들은 금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전 재산을 금으로 바꾸는 선택은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리스크를 만드는 행동입니다. 금은 포트폴리오의 일부여야 합니다. 역사를 보면 답이 분명합니다. 주식 시장이 폭락하고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때 금은 오히려 가치를 유지하거나 상승했습니다. 이것이 금이 포트폴리오에 필요한 이유입니다. 금이 이자를 주지 않는다는 점을 단점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자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누군가의 빚 위에 올라탄 자산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지급 능력에 의존하지 않는 자산. 이것이 금의 강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금은 공격 자산이 아니라 방어 자산이다. 방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공격 전략도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수익보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금은 바로 그 생존을 위한 자산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금에 대한 시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금을 사기로 마음먹으면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핵심은 분산입니다. 첫 번째는 실물금입니다. 금괴나 골드바처럼 손에 둥 수 있는 금입니다. 실물금의 가장 큰 장점은 명확합니다. 금융 시스템이 흔들려도 은행이 문을 닫아도 내 금은 내 손에 남아 있습니다. 진짜 위기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보관과 안전의 문제입니다. 집에 두자니 불안하고 금고를 이용하면 비용이 듭니다. 두 번째는 금 통장입니다. 은행을 통해 금을 보유하는 방식입니다. 매매가 편리하고 소액으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전적으로 금융 시스템 위에 올라간 자산입니다.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완벽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금 ETF입니다.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종이 자산입니다. 실물 금과는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전략은 한 가지 방식에 올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물, 금 통장, ETF를 자신의 상황에 맞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금을 보유해야 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화폐 시스템의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입니다. 지금 그런 조짐이 보입니까? 오히려 반대입니다. 금은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닙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시간을 아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금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그 가치를 증명해 왔습니다. 금은 강력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금이 전부는 아닙니다. 금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자산을 불려주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가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전략은 금 이후에 무엇을 함께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현명한 자산 배분은 구조가 있습니다. 먼저 금으로 방어선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공격 자산을 배치합니다. 배당을 주는 주식,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생활비는 이런 자산에서 나오고 금은 건드리지 않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달러 자산도 필요합니다. 달러의 신뢰가 약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축통화의 지위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는 달러는 여전히 중요한 완충 장치입니다. 또 하나, 자주 간과되는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건강, 기술, 지식, 인간관계는 어떤 위기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자산입니다. 경제 위기가 올수록 이 요소들의 가치는 더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비상자금입니다. 금은 장기 자산이지 당장 써야 할 돈이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한 현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은 선택의 시기입니다. 화폐만 믿고 갈 것인지 아니면 실물 자산과 분산 전략을 선택할 것인지. 금은 이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출발점에 금이 있습니다.